혹시 여러분, 정부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짜인 거대한 기계 같은 걸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요, 그 익숙한 비유를 한번 완전히 해체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더 깊고 훨씬 복잡한 진실을 파헤쳐 볼 겁니다. 정부의 진짜 본질은 과연 뭘까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입니다. 먼저 정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물건이 아니라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왜 정부는 완벽한 설계도대로 움직이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알아볼 거고요. 이어서 정부를 움직이는 진짜 엔진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때문에 어떤 위험이 생겨나는지도 살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정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에겐 어떤 책임이 있는지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부터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길가에 있는 돌멩이나 주차된 자동차를 볼 때 그걸 그냥 원래 있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정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정부는 우리가 마음대로 집어서 쓸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도구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 질문, 우리가 정부를 자동차 다루듯이 할 수 있을까? 이게 오늘 우리가 좀 제대로 파헤쳐 볼 핵심 질문이에요. 자동차는 핸들을 돌리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딱 멈추잖아요? 과연 정부도 그럴까요?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드러나죠. 자동차는 당연히 물리적인 사물입니다. 쇠로 만들어졌고 만질 수 있죠. 그런데 정부는요?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들의 덩어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규칙을 지키자, 서로 이렇게 돕자 같은 약속 말이죠. 근데 여러분, 약속이라는 건 언제든 깨질 수 있잖아요. 믿음도 흔들릴 수 있고요. 바로 이 점 때문에 정부는 자동차와 달리 예측이 불가능한 겁니다. 오케이.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정부가 단순한 도구는 아니라고? 알았어. 그럼 그냥 기계처럼 완벽한 설계도를 만들어서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니야? 글쎄요. 왜 그게 말처럼 쉽지 않은지 한번 보죠.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연장된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 뇌가 사회의 모든 복잡한 약속들을 다 기억할 수는 없으니까 마치 컴퓨터에 외장 하드를 연결하는 것처럼 헌법 같은 외부의 도구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이라는 종이 문서 자체에 어떤 신비한 힘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저 우리의 약속을 잊지 않기 위한 우리 마음의 기능을 대신하는 도구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유가 딱 들어맞는 겁니다. 헌법은 우리가 서로 이렇게 하자고 약속한 내용들을 빼곡히 적어 놓은 일종의 수첩 같은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그 수첩에 적힌 내용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건 결국 그걸 지키려고 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자동차 엔진이 갑자기 나는 이제부터 바퀴를 부수는 데 쓰일 거야 라고 할 순 없잖아요. 하지만 정부의 부품들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국민을 지키려고 만든 군대가 오히려 국민을 위협할 수 있고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가 오히려 민주주의를 망가뜨리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부가 기계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을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자, 그럼 정부를 움직이는 진짜 엔진은 대체 뭘까요? 흔히 생각하는 법이나 제도 같은 게 아니에요. 바로 불완전하게 짝이 없는 우리 인간의 생각과 말, 바로 마음과 언어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관점의 전환인데요. 정부라는 이미 완성된 딱딱한 실체는 없다는 거예요. 대신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들이 모여서 계속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또 협력하는 그 살아있는 과정, 그 자체만이 존재할 뿐이라는 거죠. 이걸 한번 보세요. 정부의 가장 중요한 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 법 같은 걸 들여다보면 이런 말들이 나와요. 성실하게, 양심에 따라서, 국익을 우선해서. 다들 좋은 말이죠. 그런데 엔지니어의 설계도처럼 몇 센티미터, 몇 볼트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성실의 기준이 뭔가요? 양심은 또 어떻게 측정하죠? 결국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본질적으로 애매모호한 언어에 의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부가 불완전한 마음과 언어에 기반하다 보니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바로 실패의 위험이죠. 이건 가끔 생기는 버그나 오류 같은 게 아니고요. 아예 시스템 자체에 처음부터 내장되어 있는 거라고 봐야 해요. 이걸 이해하기 쉽게 기업이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기업이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요?
간단하죠. 투자자들이 돈을 잃고 회사는 문을 닫고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책임지고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여기에 그 답이 있습니다. 기업이 망하면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죠. 그런데 정부가 실패하면 그 비용은 누가 내나요? 바로 우리, 국민 전체가 부담하게 됩니다. 더 심각한 건 기업에선 실패한 경영진이 잘리지만 정부에선 실패를 만든 정치인이나 관료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회사는 사라지지만 정부는 실패해도 망하지 않고 계속 존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패한 정책이 좀비처럼 계속 살아남는 이런 악순환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엔 표를 얻으려고 막 약속을 부풀리죠. 그렇게 정책이 만들어지면 그걸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이 사람들은 당연히 그 정책을 바꾸려고 하면 결사반대하겠죠? 결국 실패는 슬그머니 덮이고 세금만 낭비하는 정책이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정부를 이해하던 방식 자체가 틀렸다면 이제 새로운 연장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문제에 맞는 도구를 써야죠. 그 새로운 도구가 바로 이겁니다. 초학문작 접근. 좀 어려운 말 같지만 간단해요. 한 가지 학문에만 갇혀있지 말고 경계를 넘나들면서 종합적으로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를 이해하는데 정치학이나 경제학만 들여다봐서는 반쪽짜리 이해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너머를 봐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다루는 철학,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 그리고 인간은 원래 어떤 존재인지를 탐구하는 심리학까지. 이 모든 걸 다 동원해야 진짜 모습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있는 약점, 우리가 쓰는 언어의 한계가 놀랍게도 그대로 우리 정부의 약점이 된다는 것. 정말 중요한 통찰이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정부를 제대로 이해해야 하는가, 그 궁극적인 목표가 뭔지 이야기해 볼게요. 이 말이 모든 것의 핵심을 꿰뚫는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 대한 우리의 모든 고민과 연구는요,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 혹은 어떤 이념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단 하나, 바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정부가 저절로 굴러가는 기계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생각과 언어로 매 순간 새롭게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면, 그렇다면 지금 우리 정부의 모습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